이제 헌인마을 얘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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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헌인마을 뭐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김승구 그 교수님이 오늘 방송의 그 핵심 주제가 뭔지를 한번 좀 요약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연찮게 저한테 자료가 입수된 내용 중에 이 헌인마을 부실채권을 인수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모펀드 그쪽이 삼부토건의 주식을 그 당시에 2대 주주에 해당되는 물량을 신주로 발행을 해서 그거를 최은순이 대리로 심어놨다고 하는 신원종합개발 회장으로 있는 우진호가 갖고 있는 어파하우스 헌인이라는 곳에 또 그 1100만 주의 70%가 넘는 714만 주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것이 김건희 일가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연관성을 나타내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이기에 지금 우리 특검이 약간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 그 연결점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에서도 오늘 특검에서 지금 헌인마을 관련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조금 특검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요 내용인데요. 네. 네, 타임라인으로. 네. 타임라인으로 이제 헌인마을의 이제 사업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그 좀 저희가 오늘 좀 정리를 조금 좀 간단히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2006년 4월이죠. 네. 이때 이제 우리강남 PFV라는 것이 설립이 됐고요. 그죠? 거기에 헌인마을 토지 매입하는 그런 그 법인이죠. 헌인마을 이제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땅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게 이제 그 원래 원주민들이 이제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희 갑자기 이제 삼부토건이 이제 우리강남 PFV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저기서 이제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대출 받아서 원주민들한테 이제 땅을 좀 매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 이제 우리강남 PFV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주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삼부토건이 그 중에 하나 끼어 있죠. 네. 이때부터 삼부토건이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강남 PFV는 성남의 뜰, 삼부토건은 화천대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예. 맞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한다면 만약에. 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2006년 7월 6일 날 삼부토건 등에서 채무인수 보증을 했군요. 이때.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강남 PFV는 페이퍼 컴퍼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저 우리강남 PFV에 그냥 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까 누군가 뭔가 채무를 보증을 서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삼부토건 하고 이제 동양건설이 이제 좀 어려운 용어네요. 예. 중첩적 채무인수 보증. 예. 네. 보증을 서준 두 회사 중에 누구 하나가 망하면 나머지 하나가 다 떠안고 갚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동양건설 망했죠. 네, 먼저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부토건이 결국 저 채무를 다 이제 떠안게 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2006년 7월 12일 날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토지 매입비 대출을 시작하는군요. 네. 삼부토건이 이제 채무 보증을 쓴다고 하니까 우리은행에서 그때서부터 이제 토지 매입비를 우리강남 PFV에 대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선순위론, 저거는 보통 시중은행에서 대출 얘기하는 거예요. 2,170원이고요. 그다음에 후순위 이제 A, B, C, P라고 해서 저거는 이제 각 증권사에서 펀드를 조성을 해서 공모를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약 한 2,100억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총 대출 규모는 4,270억. 예, 저 4,270억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한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로부터 한 10년 가까이 지나서 우리강남 PFV가 부도가 나버리는. 네. 네. 그러니까 저 우리강남 PFV가
토지를 사들이긴 했는데 저 사업을 시작하려면 원주민들 땅을 다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원주민들이 주도하는 이 헌인마을 사업이 저 우리 강남 PFV가 들어오면서 이상한 페이퍼 컴퍼니들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우리 강남 PFV에 땅을 팔지 않고 끝까지 이제 버티는 주민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 사업은 진척은 되지 않고 4,270억 대출금에 자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우리 강남 PFV의 채무 보증을 섰던 삼부토건도 자연스럽게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거죠. 네. 자,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삼부토건 1,202억 원을 또 상환했고 우리 강남 PFV는 토지 3만 평을 매입했다고. 네. 돼 있고. 총 사업 부지가 4만 평 중에 3만 평을 샀고 삼부가 나는 그 시점까지 1,200억을 은행권에 부채 상환한 겁니다. 네. 1,200을 상환했지만 이제 원금만 따지면 한 3천억 이상이 대출 이제 상환을 하지 못한 채 이제 연체가 된 거죠. 예. 그리고 땅은 3만 평을 샀지만은 4만 평 되는 그 사업 부지에 나머지 10,000평을 사지 못하면 그 10,000평 땅이 이렇게 뭔가 한쪽 구역에 몰려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체 사업 부지에 드문드문 매입이 안 된 토지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이 된 거죠. 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은 네. 서울시에서 도시개발사업 인가한 게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방식입니다. 그 얘기는 강제 수용이 단 한 평도 안 되고 네. 사업을 할 거면 100% 사든지 아니면 원하는 땅 원주인한테 환지를 해주면 되는 사업인데 이도저도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과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헌인마을 사업을 위해서 우리 강남 PFV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대출을 받았는데 결국은 원하는 대로 그 땅 구입, 땅 매입 이게 이제 땅 정리 작업이라고 얘기하죠. 땅 정리 작업이 당초 생각했던 만큼 그게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면서 결국 삼부토건이 그 우리 강남 PFV에 보증을 섰던 삼부토건이 결국은 빚더미에 이제 올라서서 이제 부도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는 DST 로봇이 삼부토건을 인수하죠. 네. 네. 그래서 결국 삼부토건이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거고요. 법원에서 이제 삼부토건을 이제 공매를 한 거죠. 그래서 이 DST 로봇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조성옥 씨 얼마 전에 영장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죠. 네. 그 조성옥이 주도하는 이제 DST 로봇이 삼부토건을 인수해서 새로운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DST 로봇 이전에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조남욱 씨가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였다면 2017년 10월서부터는 법적으로는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는 DST 로봇 그리고 저 DST 로봇을 지배하고 있는 조성옥 씨로 바뀝니다. 네. 저기서 중요한 것은 DST 로봇 혹은 조성옥으로 대표되는 그 집단이 삼부토건을 인수하면서 삼부토건이 빚 보증을 섰던 헌인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채무 인수를 거절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네. 왜? 그 당시에 8,500억 내지는 1조 이상의 원리금이 쌓여 있었으니까 원금만 4천억인데 네.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연체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자가 또 한 4천억 정도 네. 붙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 이 삼부토건을 인수한 조성옥 DST 입장에서는 그 빚보증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이 채무 인수를 거절을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17년 저 때부터 삼부토건과 헌인마을은 결별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네, 삼부토건이 시작을 했지만 삼부토건이 조성옥한테 넘어갔고 조성옥인 DST는 삼부토건에 대한 채무 인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삼부토건과 이제 헌인마을 사업은 아무런 연관이 없게 된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시기 2018년
좀 넘어가 보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삼부 토건이 채무를 떠안지 않다 보니까 그 우리 강남 PFV에 이제 그 대출을 해줬던 채권 기관들은 채권자들은 결국 자신의 채권을 이제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싸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채권은 후순위 채권이 있고 선순위 채권이 있다 그랬죠. 네. 예, 후순위 채권은 이제 여러 증권사가 그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모를 개인들을 상대로 해서 펀드를 판 거죠. 일종의 그 후순위 채권을 파는데 저 때까지 미회수 원금이 898억인데 이거를 251억에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어퍼하우스 헌인이 또 ABCP 채권을 또 매입을 네. 했어요. 이것도 사들이는군요. 매각하니까 사들이는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후순위 ABCP를 이제 매수한 어퍼하우스 헌인. 이제 오늘의 굉장히 관심이 가는 기업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익이 헌인마을 사업에 이제 그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는 새로운 주체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기업 이름입니다. 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퍼하우스 헌인.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이제 찾아보면 이 어퍼하우스 헌인이 저 251억을 자기 돈으로 다 매입한 게 아니고 그 주가 조작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은행이 있죠. 상상인 저축은행. 네, 상상인. 예, 상상인 저축은행에서 약 한 200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 그러고요. 그러면 저 자기 자금으로는 한 51억 정도겠네요. 예. 그리고 신혼종합개발에서 보증을 씁니다. 네. 우진호의 신혼종합개발이죠. 최은순이 꽂아 넣었다는 신혼종합개발. 그러니까요. 그 신혼종합개발이 보증을 쓴 거죠. 이때서부터 이제 최은순 씨의 그림자가 그러네요.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18년 11월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후순위 채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선순위 채권, 론을 또 매각을 하는군요. 네. 이제 2019년 그 이듬해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회수 원금 2,170억을 이제 1,570억에 요거는 이제 공개 경쟁 입찰로 매각을 합니다. 저때 이제 채권 기관의 이제 그 대표는 우리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은행 주도로 해서 2,170억 원금만 2,170억짜리 이 대출 채권을 이제 1,570억에 팔아 넘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원금만 앞에 이제 251억 이게 898억 2,170억 좀 합하면은 약 한 3천억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는데 저게 이자가 너무 불어나가지고 이자까지 합치면은 훨씬 더 많죠. 네. 받아야 될 돈이 1조 가까이. 1조 가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1조 가까운 대출 채권을 저 251억하고 1,570 합치면 대충 한 1,800억에 또 아는 거죠. 그리고 사모펀드가 또 이 론 채권을 매입을 하는군요. 팔고 사고. 그러니까 후순위 채권은 어퍼하우스 헌인이, 선순위 채권은 사모펀드가 샀는데 후순위 채권과 선순위 채권을 다 합치면 원금만 3천억, 이자까지 합치면 1조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어퍼하우스하고 사모펀드가 서로 나눠서 약 1,800억에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저 3부 우리 강남 PFV를 추진하던 3부 토건이나 새롭게 저 채권을 떠안은 어퍼하우스 헌인이나 또는 저 사모펀드가 모두 사실상 동일 세력이라면 동일 세력이라면 저 헌인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졌던 1조 원의 빚을 무려 한 8,500, 8천억 이상을 좀 탕감을 받으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좀 어려운가요? 아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제 금융 용어들 많이 나오면 좀 따라가기 좀 쉽지 않은데 쉽게 지금 이제 그 돈을 추적해 들어가면서
어떤 비리의 실체들을 그려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 이제 이게 결국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김건희 최은순 일가를 잡으려면은 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저수지 중에 하나인 이 헌인마을 사업을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워낙 오랫동안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김건희 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중요한 루트,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돈의 흐름을 한번 간단히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좀 갈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네. 자, 어쨌든 헌인마을 사업은 삼부토건이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시작하다가 결국 한 1조 가까운 빚을 떠안고 결국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삼부토건은 전혀 다른 제3자 조성욱 씨가 있는 DST에서 인수를 했고 DST는 삼부토건을 인수를 하면서 삼부토건의 빚을 떠안지 않겠다. 채무를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헌인마을 사업하고 삼부토건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삼부토건이 이제 그 지고 있던 빚을 누가 떠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부토건의 이제 빚 1조 원을 어퍼하우스 헌인이라고 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전 최은순 펀드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했는데 저 빚을 어퍼하우스 헌인과 최은순 펀드가 사실상 지금 떠안은 거예요. 그런데 떠안을 때 이 1조 가까이 되는 빚을 약 한 1,800억에 떠안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남욱의 삼부토건이 갚아야 될 1조 원의 빚을 어퍼하우스 헌인과 저 사모펀드가 1조 800억에 떠안은 거예요. 그러면 저 새로 떠안은 어퍼하우스 헌인과 사모펀드가 조남욱 씨하고 서로 통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결국 조남욱 씨는 자신이 갚아야 될 1,800억짜리 부채를 저 1조 가까운 부채를 1,800억에 또 넘긴 거죠. 그러니까 헌인마을 사업을 위해서 졌던 1조 원의 빚을 약 한 8천억 가까이 털어내고 1,800억 정도로 빚을 굉장히 가볍게 만든 이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1 삼부토건이 이제 시즌 1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즌 2가 시즌 1은 이제 삼부토건이 보증을 하고 우리 강남 PFB가 땅을 매입하는 형태로 시작됐다면 이제 시즌 2에서는 이 빚을 떠안았던 어퍼하우스 헌인이라 그다음에 우리가 최은순 펀드라고 명명했던 저 사모펀드 저게 새로운 사업 주체로 등장을 했는데 저 새로운 사업 주체가 여전히 저희가 봤을 때는 조남욱 최은순 동맹이 결집된 세력들로 보입니다. 간판만 바꿔 끼웠다 뿐인 거고 그 효과는 간판을 갈아 낀 효과가 근데 굉장히 큰 거예요. 헌인마을 사업을 위해서 졌던 1조 원의 빚을 1,800억으로 떨긴 겁니다. 엄청난 마법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 8,500억 정도 되는 빚의 대다수는 우리은행 등 이렇게 시중은행들이 이제 떠안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우리은행은 박영수가 우리은행 또 지주회 회장도 했거든요. 그렇죠. 의장도까지 했고 그래서 결국 이런 마법 1조짜리의 1조 가까이 되는 이 빚을 1,800억으로 줄여준 이 마법은 이 시중은행들에 다 공모가 있었던 걸로 저희는 의심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사모펀드가 삼부토건에다가 합의금 30억을 지급을 했군요. 네.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이제 사실상 이제 어퍼하우스 헌인과 함께 새로운 사업 주체가 된 거잖아요. 네. 사업권을 획득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헌인마을 사업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부토건의 새로운 주인이 됐던 조성욱의 DST 로봇은 삼부토건의 빚을 떠안지 않겠다. 채무를 인수를 거절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헌인마을 사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사모펀드는 사업권을 빚을 1,800억에 이제 그 떠안으면서 사업권을 획득을 했는데 굳이 채무 인수를 거절해서 헌인마을 사업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진 삼부토건에 왜 합의금을 지급하냐 이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조성옥의 삼부토건이나 삼부토건은 이름만 갈아 꼈을 뿐이지 여전히 조남욱 씨가 삼부토건을 지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남욱이 가지고 있었던 사업을 최은순이 지배하고 있는 사모펀드에 좀 넘기면서 그 사모펀드가 일종의 합의금조로 지금 이제 삼부토건에다가 이제 돈을 준 건데 좀 액수가 좀 너무 작아요. 35억은. 삼부토건은 이미 그 시즌 1에서 이미 발을 뺀 거 아닌가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삼부토건의 새로운 주인이 DST가 인수를 하면서 헌인마을로 졌던 빚을 우리는 떠안지 않겠다. 채무 인수를 거절하면서 이제 선이 완전히 거진 거죠. 그러니까요. 삼부토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졌는데 왜 이 사모펀드가 삼부토건이 졌던 빚을 떠안으면서 삼부토건에 다시 35억의 자금을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한 몸이라고. 한 몸이라는 거죠. 이 사모펀드나 새로운 사업 주체가 된 사모펀드나 아니면 조성옥에 팔려갔던 삼부토건이나 다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한 그렇죠. 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따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정황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심하기는 근데 액수가 좀 작잖아요. 1조 원대가 넘는 사업에 이 채권 채무 인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합의금이 35억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저 사업을 하는데 실무를 담당했던 조성옥, 조성옥 실무 담당자한테 수고비 쪽으로 35억 정도 흘려준 게 아닌가 합의금처럼 이렇게 이제 의심이 되죠. 이 화면에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김건희 특검에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 검사들 파견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보면은 한눈에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채무 면탈을 위한 고의 부도 행각으로밖에 그렇죠.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요 앞장에서 선순위론이 2,170억이었죠. 앞장에. 그다음에 후순위 ABCP가 2,100억입니다. 그 다음 칸에 보시면 3부가 부도 날 때 1,202억을 상환하면서 한 상태로 부도가 났다는데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후순위 ABCP 898억이 남아있는 걸 251억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선순위는 빚을 하나도 회수를 못한 겁니다. 근데 다 국어사전 단어 펼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선순위와 후순위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회수 가능한 금액이 발생하면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그렇죠. 선순위 채권입니다. 그렇죠. 근데 선순위 애들은 단 한 푼도 못 건지고 더군다나 선순위는 다 시중 금융권입니다. 1금융권인데 한 푼도 못 받고 단기 어음 사채인 후순위 ABCP만 1,200억을 받아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합의, 묵인, 방조, 협조를 해준 1금융권 특히 저는 모든 이 헌인마을 사업의 악의 축은 우리은행부터 시작했다고 보는데 우리은행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의부도 채무 면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제가 우리 김 교수님의 말을 받아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저 헌인마을 사업을 위해서 졌던 채권이 이제 그 선순위 채권이고 후순위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헌인마을 사업을 해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빚을 이제 갚겠죠. 그러면 우선 이제 선순위 채권부터 갚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양 대금으로 선순위 채권을 다 갚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한테 차례가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순위 채권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자기한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불확정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일단 선순위 채권부터 먼저 사고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을 매각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뭔지 모르지만 후순위 채권부터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선순위 채권을 지금 얼마에 매수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거는 후순위 채권을 매수한 사람은 선순위 채권을 매수한 사람들과 다 한 통속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권을 완전히 다 자기네들이 가져오려면 선순위뿐만 아니고 후순위 채권도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순서를 바꿔서 후순위부터 매입하고 선순위부터 매입했다는 건 저 후순위를 매입했던 그 어퍼하우스 헌인이나 선순위 채권을 매입했던 사모펀드나 다 한 통속이라고 하는 거죠. 다 짜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은행은 저기에서만 벌써 배임 행위로 딱 걸립니다. 배임으로. 네. 우리은행. 자, 계속 보죠. 요 이제 타임라인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네. 그동안 이제 있었던 일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19년 9월로 이제 갑니다. 네, 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네. 자,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아까 네. 얘기했지만 삼부토건이 부도하고 난 뒤에 이제 새로 DST 로봇에서 삼부토건을 인수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삼부토건이 줬던 채무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삼부토건은 그럼 허니마을 사업하고 상관없다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모펀드가 과거에 삼부토건이 줬던 빚을 다 떠안은 거잖아요. 산 거잖아요. 예. 채권을. 그런데 그 삼부토건이 저 사모펀드에 신주를 발행을 한다 이겁니다. 주식으로 준 거네요. 주식으로 주는 거죠. 네. 예. 무려 1,100만 주 넘게 줬군요. 1,146만 주를 이야. 줬는데 네. 저게 이제 문서를 관련 문서를 보니까 사모펀드가 국회 답변한 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왜 사모펀드 너희는 허니마을 그 채권을 인수하고 난 뒤에 사업 채권을 인수하고 난 뒤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삼부토건에다가 왜 주식을 삼부토건 주식을 1,140만 주를 받았냐라고 얘기하니까 저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우리는 주식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예, 저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답변입니다. 예. 왜 이유를- 말이 안 되냐? 왜 말이 안 될까요? 2017년에 이미 회생 계획안 종료돼서 인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9년도에 회생 계획안을 발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끝난 건데. 네. 그러니까 삼부토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제 자구 회생 계획안을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구 회생 계획안이 법원에서 봤을 때 또 채권단에서 동의를 이제 해주지 않아서 회생 계획안은 사실상 이제 그 물 건너 간 거고, 그래서 강제 매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공매 절차를 거쳐서 그 지금 DST 로봇으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네. 회생 계획안은 실현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모펀드가 과거에 삼부토건이 제출했던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자기가 그 삼부토건이 가지고 있었 주식 발행한 주식 1,100만 주를 우리가 가져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답변을 한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삼부토건을 새롭게 인수했다는 DST 로봇은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전히 삼부토건. 삼부토건이 계속 그 삼부토건 조나무가 계속 이 삼부토건을 지배하고 있는 거고, 이 조나무기 향후에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이 대출 기관이 될 쪽하고 채권 기관하고 사전에 회생 계획안에 따라 가지고 새롭게 이 허닌 스타운 사업의 대출주가 되는 사람한테는 우리 삼부토건이 돈은 없으니까 대신 주식을 발행해서 줄게. 요렇게 이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보면 저 문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삼부토건이 법정 관리 이후에 DST 로봇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하지만 DST 로봇은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업하우스 헌인에다가 또 자기네들이 받은 삼부토건 신주 1,100만 주 중에서 또 일부를 줬다 그래요.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요 부분이 특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포인트인데요. 저 1,146만 주에서 714만 주를 신주 발행 취득 후 6일 만에 넘겨줍니다. 그 대상자는 어퍼하우스 헌인이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식 답변에는 헌인 빌리지 3, 4, 5차라고 하는 SPC한테 넘겨줬다고 합니다. 네. 계약에 따라서. 근데 이미 그 헌인 빌리지 3, 4, 5차는 헌인 어퍼하우스 헌인으로 인수 합병이 된 지 꽤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19년 9월 30일에는 결국엔 그 답변에 언급된 헌인 빌리지 3, 4, 5차가 아닌 실질적으로는 어퍼하우스 헌인에 지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어퍼하우스 헌인의 오너는 우진호와 그의 딸 우린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개인 회사입니다. 근데 또 우리의 우진호는 최은순이 꽂아놨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부토건의 신주 714만 주는 최은순 손아귀 김건희 일가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저의 유추입니다. 이제 주식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주식 1,000원짜리를 또 763원에 또 떨어뜨려가지고 헐값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흐름을 종합해 보자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부토건 조나묵을 중심에 놓고 보면 자기가 허닌타운 허닌 마을 사업을 하다가 8천억 뭐 1조 원 가까운 빚을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고의 부도를 내고 형식적으로는 이제 다른 기업이 삼부토건을 인수해 간 것처럼 한 거야.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떠안고 있던 이제 1조 원 넘는 빚을 사모펀드 등을 통해 가지고 1,800억에 약 한 8천억 넘는 돈을 탕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 사모펀드를 구성하는 세력은 조나묵보다는 뭔가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뭐 윤석열, 이 최은순 씨 등이 입김이 들어간 그러니까 조나묵과 최은순 세력들이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만든 펀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저 사모펀드가 중심이 돼서 조나묵 입장에서는 1조짜리 원금을 이 빚을 1,800억으로 낮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마움을 삼부토건이 발행한 주식으로 조나묵 입장에서는 삼부토건이 다른 제3자 조성옥한테 넘어갔지만 조성옥은 어차피 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네. 여전히 자기가 삼부토건을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고마움 1조짜리 빚을 1,800억으로 떨겨줬던 그 사모펀드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사모펀드에 1차로 1,100만 주의 주식을 넘기고 사모펀드는 그 1,100만 주 중에 이 사모펀드 동맹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은순이 지배하고 있는 어퍼하우스 헌인의 그 절반인 714만 주를 상납을 했다. 그것도 주당 1,000원에 1,100만 주를 사가지고 일주일도 안 된 6일 만에 팔면서는 주당 760원 상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가 중심이 돼서 새롭게 사업을 재편하면서 조나묵이 최은순의 적극적인 힘을 빌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보이고 조나묵은 이제 이 동맹 이거의 대가로 순수하게 최은순이 꽂아놓은 우진호, 우진호가 가지고 있는 그 어퍼하우스 헌인에 약 한 700만 주, 714만 주인가요? 정확하게 714만 주를 저는 상납을 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모펀드로 이제 가져왔던 1,100만 주 중에 약간 절반은 최은순이 전일적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뭐 조나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 일기 주가 조작 때 관여했었던 뭐 이낙연이라든지 아니면 저 사모펀드 조성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라임 옵티머스의 기술자들 이들이 전부 다 논아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제 해석은 그런데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저보다 더 예리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조성옥 씨 불러다가 특검은 35억은 무슨 명목으로 받았니, 왜 받았니 수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파트너스한테는 어떤 경위로 그걸 어퍼하우스 헌인에 714만 주를 넘겼냐 지급을 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돈도 안 받고 넘겼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는 뭔지. 그다음에 우진호 불러서 714만 주를 받아서 1기 주가 조작, 2기 주가 조작, 우크라이나 그 주가 조작 때까지 해서 714만 주를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밝혀낸다면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비리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단계가 이제 2021년으로 넘어가네요. 헌인마을 이제 사업을 위해서는 땅을 팔아야 되죠. 이때까지 우리 강남 PFV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땅을 저렇게 5개 페이퍼 컴퍼니에 이제 매매를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저 5개 페이퍼 컴퍼니는
이 헌인마을 2기 사업을 가능하게 했었던 5개 세력들을 대표하는 5개 세력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조짜리 빚을 1,800억으로 떨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조남욱, 최은순을 비롯한 5개 세력들이 5개 컴퍼니를 만들어서 저 땅을 이제 찢으려고 했던 것 같죠. 네. 근데 이 5개 법인이 2개로 줄어들죠. 2개 법인으로 줍니다. 네. 헌인타운 개발과 어퍼하우스 헌인으로. 이 시점이 좀 공교로운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입니다. 직후죠. 야, 이거 좀 네. 공교롭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저 5개 세력 가운데서 결국 최은순 세력들이 이제 가장 힘이 세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헌인타운 개발 저거는 이제 그 최은순 씨 땅인 것 같고요. 어퍼하우스 헌인은 이제 최은순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진호. 우진호한테 약간 좀 깨평 비슷하게 좀 띄워준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땅이 다 헌인타운 개발로 넘어가고 어퍼하우스 헌인은 땅이 좀 작죠. 1000평대 한 블럭 발에 한 블록 정도. 아, 진짜 개평같이 좋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5개 세력이 최은순 단일 세력으로 단일화된 거죠. 그러니까 헌인타운 사업은 그렇게. 아유, 우리 사회가 대통령 됐는데 어디다 숟가락 얹어요. 다 찌그러져야죠. 다 빠지고 최은순 최은순만 남았습니다. 전문 네. 방법인데.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땅을 팔기 전에 아까 그 주식을 이제 삼부토건 주식을 1,100만 주 받아다가 사모펀드 받아다가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운 714만 주를 이제 최은순 쪽에 있는 하여튼 상납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이제 2019년 9월 예. 9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019년 9월 달 1년 후에 바로 이낙연의 이제 동생 이계윤이 삼부토건 대표이사로 영입이 되면서 삼부토건 주가가 이제 급등해서 6,300원. 네. 저 릴리스펙트. 사모펀드에서 매입할 때는 1,000원에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700원 상납받은 700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뭐 한 9배 정도 뛴 거죠. 아, 그리고 또 혜택을 보는. 그러니까 주가를 튀겨서 한번 그러니까 1조짜리 그 빚을 1,800억으로 줄이면서 한번 해먹고 그걸 줄여준 대가로 삼부토건에서 주식을 받고 그 받은 주식을 다시 이계연을 영입을 해가지고 튀기면서 또 주가에서 또 시세 차익을 또 9배 정도 보고 하는 거죠. 결국은 사업을 통째로 뺏어먹고 대단한 일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사모펀드는 5,9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좀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저 1조 원이 넘는 채권을 1,800억에 인수를 1,800억 뭐 네, 1,821억에 1,800억 정도의 이제 인수를 했고 그리고 땅만 해도 지금 우리 강남 PFB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저 헌인타운 개발의 매각 4,600억이잖아요. 그러면 저기서만 거의 한 3,000억 가까운 이익이 남잖아요. 그런데 왜 2022년 7월 달에 5,900억의 손실이 발생하냔 말이에요. 저 얘기는 뭐냐면 결국 사모펀드가 이제 최초에 조성될 당시에 돈이 한 6,400억 정도 있었죠. 6,400억 정도의 돈 중에서 5,900억이 손실됐다면은 저건 일단 돈 세탁한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 사모펀드를 조성할 때 이 자금원이 저희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잖아요. 라임하고 옵티머스. 라임하고 옵티머스 돈이 들어와서 6,400억 정도 모였는데 그 중에 1,800억 정도를 저 채권을 매입하는 근데 이제 사용이 됐고요. 그러고도 이제 돈이 꽤 남고 실제로 이제 그 채권 매입하고 난 뒤에 땅을 팔아 가지고 4,600억이나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애당초에 조성된 6,400억에 땅 매각 차익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약 한 9천억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계산상으로 보면. 그런데 저게 이제 5,900억을 까먹었다는 겁니다. 저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 매각 대금 4,600억이라고 표시는 돼 있지만
은행 기록에는 매매 대금이 오간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땅의 소유권도 서류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등기법을 가지고 논 아주 희대의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선 땅값 지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 공교롭게도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22년 요 시점까지 채권 낙찰부터 혹은 그 좀 앞에부터 준비가 한 과정에서 5,900억 플러스 뭐 최종 6,408억의 펀드 조성까지 앞단에 들어간 돈들이 라임 옵티머스의 불법 자금이 세탁용으로 투자처로 일로 찾아 들어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상환 6,408억에서 5,900억 상환을 해주지만 그게 온전히 다 라임 옵티머스 돈으로 빠져나갔냐? 저는 강력하게 그 기간을 거쳐오면서 지났던 최은순 일가 대호 프로젝트에 많이 쓰여지지 않았나. 아무리 계산해봐도 2, 3천억이 빵꾸가 나버립니다. 증명이 안 돼요.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그 펀드를 조성했던 돈들 중에 3천억 정도는 이 실제로 헌인마을 사업을 위해서 투자가 된 게 아니고 예, 엉뚱한 곳에 이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고 저 펀드가 이제 처음 조성했던 게 2019년이고요. 그리고 저 지금 92%의 손실을 봤던 시점이 2022년 대선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증발된 3천억 정도의 돈은 5천억 9백억 중에 한 3천억 정도 되는 돈은 대선 자금으로 빠져나간 게 아닌가 시기적으로도 이제 대선 직후 의심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 이제 그 5,900억 저 빈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분양을 통해 가지고 메꿔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분양금을 통해서 이제 메꿔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초고가의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헌인 마을 지금 분양 공고를 보면 한 평에 1억 4천 정도의 지금 분양 공고가 나오고 있는. 네. 그 누가 사겠습니까? 또 검은 돈이 또 들어가겠죠. 그 강남 한복판도 아니고 저 끝자락에 그 헌인 마을에 이 반포나 뭐 이런 쪽보다도 훨씬 더 비싼 1억 4천에 분양을 한다고 한다면 저건 뭐 최은순 모녀를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치는 그렇죠. 이게 아니라면 그래서 계엄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지 않나 싶은데 계엄하게 되면은 다 갖다 바치겠죠. 그죠? 막 잡혀가는 상황에서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무서운 얘기가 또 되겠군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이 계엄하고도 좀 연관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계속 보시죠. 2022년 9월이죠. 9월입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 등에서 5,900억을 또 담보대출을 또 돈을 또 저기서 빼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5,300억이었나요? 손실 본 걸? 5,900억. 5,900억 비슷하잖아요. 네. 그 손실 본 만큼을 또 미래에셋이 그대로 대출을 해서 메꾸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 때는 이제 토지를 담보를 해서 대출을 이제 한 거죠. 헌인타운 개발. 근데 여기서 보면은 헌인타운 개발로 땅이 넘어갔는데 보증을 누가 씁니까? 우리 강남 PFV가. 저게 말이 됩니까? 저기는 땅을 새로 산 사람이 자기가 새로 소유권 이전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땅을 매수한 헌인타운 개발이 5,900억 담보 대출을 받는데 땅을 판 우리 강남 PFV가 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전 뭐에다 비유를 해야 됩니까? 저거는 뭐 헌인타운 개발 우리 강남 PFV뿐만 아니고 저걸 5,900억 대출해준 미래에셋까지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네. 자, 특검에서 이 부분을 좀 잘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미래에셋의 5,900억 대출은 그래서 권성동 프로젝트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권력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선 자금으로 뺀 돈을 미래에셋이 담보 대출로 메꿔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허닌타운 개발은 대여금을 또 상환하는군요. 네. 네. 허닌타운 개발이 미래에셋에서 5,950억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네, 그렇죠. 예. 저 담보대출 이제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사모펀드로부터 이제 빌렸던 돈을 갚은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7월 29일 현재 네. 현재 시점은 허닌마을 개발 사업은 업하우스 허닌과 허닌타운 개발을 앞세운 우진호 개인 사업으로 변질되었다. 네. 예. 우진호는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대리인이다. 네. 결국 김건희 최은순 사업으로 변질돼 버렸다. 네. 그리고 저 2023년도에는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또 8천억인가 9천억을 대출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미래에셋을 에서 빌린 돈을 또 갚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미래에셋은 일단 폭탄을 NH투자증권에 이제 또 넘겼고요. NH투자증권은 지금 8천억, 9천억 정도 되는 이 대출금을 과연 상환받을 수 있을까? 예, 저는 뭐 상환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다. 예. 롯데가 보증수도 있으니까 예. 롯데가 개헌해야 돼. 큰 대형 금융 사고가 곧 터질 수밖에 없다. 누가 1억 저 빚을 갚으려면 그 평당 1억 4천짜리 그 허닌마을 그 고급 빌라가 분양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분양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뭐 지네들 말로는 약 계산해 보니까 30% 정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이건.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다면 이제 뇌물성으로 그 아파트를 그 빌라를 분양을 이제 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은 이제 아무도 안 들어갈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분양받겠다고 계약한 사람도 그냥 계약금 날려버리고 중도금이나 잔금 안 치를 수도 있어요. 또는 나중에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어. 내가 이걸 사고 싶어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나는 강압에 못 이겨서 계약을 했다. 계약금 돌려달라. 이런 민사 소송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저 허닌마을은 분양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저 폭탄을 떠안았던 NH투자증권은 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형 금융사고가. 곧 터집니다. 제가 볼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임 사태 주 금융기관 우리은행, 옵티머스의 주 금융기관 NH투자증권, 그 기관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이 허닌마을 사업 너무 우연히 반복되면 이건 필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중간 광고 시간을 좀 지나서요. 광고를 좀 듣고 그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도착한 보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그리고 뉴탐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해주십시오. 구독 버튼. 그리고 뉴탐사몰에서 다양한 상품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십시오. 네이버 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허닌마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의문점은 분명히 삼부토건을 이제 새로 인수했던 DST 로봇은 우리는 삼부토건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삼부토건이 줬던 빚을 새로 채권을 이제 매입했었던 이 사모펀드가 그 사모펀드 그러니까 이 채권을 이제 매입하자마자 네. 삼부토건에 35억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또 삼부토건으로부터 1,100만 주의 주식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삼부토건은 이제 채무 인수를 안 하겠다. 허닌마을 사업에서 발생한 빚을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삼부토건하고 허닌마을 사업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 허닌마을에 그 들어간 채권을 1조짜리 채권을 1,800억에 인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주체가 됐던 이 사모펀드가 왜 이 사업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진 삼부토건에 35억의 합의금을 주고 또 삼부토건의 주식 1,100만 주를 받는 말이에요. 이거는 사모펀드가 새로운 사업 주체가 된 사모펀드하고 삼부토건이 어떤 식으로든지 얽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죠? 예. 그리고 사모펀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최은순 쪽 세력, 그리고 삼부토건은 여전히 조남욱 씨가 버티고 있고 결국 조남욱 최은순 동맹이 이 사업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그러면 일단 이 사모펀드가 새로운 사업 주체가 된 사모펀드가 왜 삼부토건에 35억의 합의금을 주고 1,100만 주의 그 삼부토건 주식을 받았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국회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국회에서 질의를 한 거죠. 하니까 네, 플랫폼 파트너스에다가. 뭐라고 답변해봤는지 한번 좀 보죠. 네. 자, 이게 답변을 한 시점은 작년 10월 25일이군요. 네, 플랫폼 파트너스. 자, 이거 좀 플랫폼 파트너스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또 플랫폼 파트너스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사모펀드입니다. 네. 사모펀드의 이름이 더 플랫폼 파트너스고, 그렇죠. 더 플랫폼 파트너스는 이 헌인마을 사업을 위해서 조성된 펀드인 거예요. 초기 펀드 조성액은 약 한 6,400억이고 그 6,400억의 자금원은 저희는 라임 옵티머스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답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 소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뭐 천운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그 헌인타운 개발의 장부에서 대금 자금이 왔다 갔다 한 거를 살펴보다가 주식까지 같이 저희한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발행과 매매 혹은 이전 지급 요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요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인 플랫폼 측의 금감원을 통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하고 보낸 거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겁니다. 네. 자, 뭐 답변 질의가 한 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한 2개 정도만 보죠. 네, 장경태 의원실에서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요거는 액면 그 신주 인수한 거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질문은 삼부토건이 왜 신주를 저런 식으로 대량으로 발행을 해서 누구한테 줬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답변은 펀드가 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우리 강남 PFV의 대주의 지위에서 이 얘기는 이 해당 펀드가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남 PFV. 네. 거기에 보증인인 삼부토건이 망해서 망할 당시에 다시 이렇게 살려보겠습니다라는 계획안에 따라서 신주를 인수한 것뿐이다. 네. 따라서 중요한 내용 매도인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 신주 1146만 주를 파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부는 거꾸로 좀 더 해석을 깊게 들어간다면 DST 로봇과 회사 경영권 매각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조남욱 일가가 그대로 조성옥이라는 바지를 내세워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어쨌든 저기 삼부토건이란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 삼부토건의 회생 계획안에 따라라고 돼 있죠. 여기서 저 회생 계획안은 누가 제출했냐면 전 조남욱의 삼부토건이 제출한 거예요. 삼부토건이 조성옥의 DST 로봇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남욱에 가지고 있던 삼부토건이 채권단한테 회생 계획안을 제출을 한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결국 그 지금까지도 이 채권 금융기관과 삼부토건 간의 거래는 삼부토건 조남욱하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삼부토건을 새롭게 인수했다는 조성욱은 이 채무 인수를 거절했잖아요. 채무 인수를 거절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삼부토건의 의미 있는 거래는 삼부토건 조남욱이 제출했던 회생 계획안, 이 삼부토건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삼부토건에서 발행했던 신주가 이 사모펀드로 넘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삼부토건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는 조성욱은 실질적인 삼부토건의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저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던 조남욱이
예, 삼부토건의 예, 주인이며 예, 삼부토건의 조남욱은 자신의 빚 1조 원을 1,800억으로 탕감해준 저 사모펀드를 위해서 자기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삼부토건의 주식 1,100만 주를 발행해서 줬다. 예, 이런 답변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지까지 이 헌인마을 부실채권이 공개 매각을 통해서 낙찰이 됐다고 계속 우리은행 측 대주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 해당 공개 매각 행위가 공개 매각을 가장한 수의 계약일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그 답변에서 그 입증할 수 있는 문구가 있는데 펀드가 우리 강남 PFV의 대주의 지위에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펀드 담당자가 이 얘기는 그간 이 펀드는 공개 매각 절차를 통해서 자기네가 낙찰받았다고 하는 낙찰자의 지위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남 PF의 대주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그 지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면 이 펀드는 공매를 가장해서 수의 계약으로 미리 갖고 온 거잖아요. 이 채권, NPL 채권을.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은행은 커다란 배임 행위에서 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지난번 우리 그 김건희 특검에서 영장이 기각됐던 조성욱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성욱 씨를 상대로 해서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그러네요. 네. 자, 조성욱을 상대로 불러서 자, 조성욱 당신은 삼부토건 인수하면서 삼부토건이 헌인마을 사업에서 졌던 빚 채무 인수를 거절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그 삼부토건의 빚을 이제 채권을 떠안았던 사모펀드가 당신한테 삼부토건에 35억 원의 합의금을 줬냐. 이거 설명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니 삼부토건 입장에서는 그 사모펀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당신들이 그 1,100만 주나 되는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게 2대 주주예요. 이 양은 1,100만 주면 이 1,100만 주를 왜 사모펀드에다 줬냐. 그 이유를 얘기해 봐라고 조성욱한테 이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삼부토건 조성욱을 불러가지고 새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자, 그리고 저 사모펀드 더 플랫폼 파트너 사모펀드 관계자를 또 불러가지고는 거꾸로 물어봐야죠. 아니 당신들은 왜 그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미 다 손을 뗀 삼부토건에 왜 35억의 합의금을 줬냐? 그리고 삼부토건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삼부토건이 당신들한테 1,100만 주의 주식을 주냐? 삼부토건의 회생 계획안이라고 얘기한 건 이미 저 회사를 팔아치우고 경영권을 상실했던 조남욱이 제출한 건데 조남욱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 따라 가지고 이 1,100만 주의 주식을 삼부토건으로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좀 추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더 플랫폼 파트너스 그 사모펀드한테는 자 좋다야. 어찌 됐건 당신들이 삼부토건에서 주당 1,000원에 1,100만 주를 1,000원에 가져왔는데 왜 이걸 그 최은순이 꽂아 넣었다고 얘기하는 최은순이 꽂아놓은 우진호가 가지고 있는 그 오프하우스 헌인에다가 왜 714만 주를 줬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죠? 예, 요걸 추궁해야 돼요. 예, 그리고 오프하우스 헌인에 최은순이 꽂아 넣었다는 그 우진호를 불러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이 사모펀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사모펀드가 1,000원에 1,100만 주 받은 거를 당신은 어떻게 6일 만에 그걸 760원에 714만 주를 받았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네. 예. 특히 여기서 조성욱을 불러가지고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된 조성욱을 불러서 지금 저 답변, 저 플랫폼 파트너스, 저 사모펀드에서 보냈던 저 답변. 야, 저 짧은 답변 안에 정말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 있고. 너무 엄청난 정보가 많이 들어. 네. 저 답변은 삼부토건의 주인은 조남욱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삼부토건 조남욱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우리 플랫폼 파트너스 사모펀드가 삼부토건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자, 그다음
답변도 보죠. 요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인가요? 그 714만 주 넘어간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예. 이 펀드가 기존 후순위 대주인 아까 얘기했던 그 후순위 ABCP 그걸 갖고 있던 허닌빌리지 3, 4, 5차라는 SPC가 있는데 그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714만 주를 그 후순위 대주에게 지급하였음. 따라서 해당 714만 주를 취득한 주체는 어퍼하우스 허닌임이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여기서 다 이실직고를 한 거죠. 천기 누설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부토건이 천원에 발행했던 1114만 주를 이제 받았던 사모펀드가 결국은 714만 주를 이제 팔았는데 그 팔은 곳이 이제 허닌빌리지 제3차, 4차, 5차인데 허닌빌리지 3차, 4차, 5차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후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던 대주거든요. 예. 거기에서 어퍼하우스 허닌이 다 이 채권을 떠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저 714만 주는 어퍼하우스 허닌 최은순이 우진호를 꽂아놓다는 그 어퍼하우스 허닌 쪽에 714만 주를 자기가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우진호가 뭔데 1,000원에 힘들게 떠왔던 주식을 714만 주에 760원에 넘기냐? 이 부분들은 이제 이거는 뭐 거의 범죄의 단서입니다. 범죄를 충분할 수 있는. 763원에 팔은 것도 아니고 대주에게 어퍼하우스 허닌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건 그냥 줬다는 얘기거든요. 상납이죠, 진짜. 네. 근데 어퍼하우스 허닌이라고 직접 얘기하긴 뭐 하니까 앞에 SPC 이름을 들먹여갖고 피해가려고 했는데 이미 저 발행 주식을 넘기기 몇 달 전에 허닌빌리지 3, 4, 5차는 어퍼하우스 허닌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어퍼하우스 허닌한테 714만 주를 넘겼다. 최은순이 꽂아놓은 어퍼하우스 허닌에 714만 주를 우리 사모펀드는 상납했다. 네. 네, 이걸 지금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좀 어렵다는 말씀들 좀 하시는데 요 특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힌트를 계속 지금 저희가 좀 찾아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조성욱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고 하니까 조성욱뿐만 아니라 이걸 지금 김건희까지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김예성이라는 존재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테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수사에 또 박차를 가해달라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돈의 흐름들. 네. 네,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걸 저희가 이제 한 장의 정리해서. 슬라이드에 이제 담은 겁니다. 네. 네. 자, 이게 처음에 사업은 조나묵이 있는 삼부 토건이 이제 우리 강남 PFV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삼부 토건이 부도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성욱이 있는 DST 로봇이 삼부 토건을 인수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조성욱은 더 이상 삼부 토건의 빚을 우리는 떠안지 않겠다. 채무 인수 거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저 때부터 삼부 토건과 그 허닌마을 사업은 인연이 끊어진 거예요. 인연이.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저 삼부 토건 조나묵이 그 우리 강남 PFV를 통해서 졌던 빚을 누군가 떠안아야 되잖아요. 예. 저 빚을. 예. 빚진 게 후순위 APCP가 있고 800억 정도, 선순위 론 또 이게 한 100억 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이제 채권 기관이 이제 싸게 팝니다. 후순위 채권 한 800억 넘는 거를 어퍼하우스 허닌에 이제 251억에 팔고요. 그다음에 선순위 한 2,500억 되는 걸 사모펀드한테 한 1,500억 정도에 팔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허닌마을 사업의 채권이 어퍼하우스 허닌 사모펀드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허닌마을의 사업권은 어퍼하우스 허닌과 사모펀드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권의 주체가 됐던 이 사모펀드가 쭉 보십시오. 합의금으로 35억을 줍니다. 삼부토건에. 아까 채무인수 거절해서
헌인마을하고는 인연이 끊어졌던 이 DST 로봇이 가지고 있는 삼부토건에 왜 이 사모펀드가 35억의 합의금을 주냔 말이죠. 예. 이상한 거죠. 하죠. 그리고 또 조성욱이 또 가지고 있는 삼부토건은 거꾸로 합의금 35억을 받고 또 신주로 1146만 주를 또 사모펀드에 갖다 바쳐요. 또. 네. 그리고 이 사모펀드는 또 1146만 주 가운데 714만 주를 어퍼하우스 헌인에 준 겁니다. 그러면 대략 저 시기가 2019년 9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2019년 9월 현재 어퍼하우스 헌인이 한 714만 주,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약 한 400만 주 정도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1년 후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이 삼부토건에 영입한 걸 통해서 주가가 피크를 찍는 1차 주가 조작에 대비해서 대량의 삼부토건 주식을 저 파킹을 해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 사업은 조나무기 시작했다가 조성욱으로 삼부토건이 넘어갔고 저 어퍼하우스 헌인은 아까 최은순이 우진호를 꽂아놨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퍼하우스 헌인 시대가 열리면서 사모펀드 시대는 최은순이 이제 그 주도하게 됐고요. 그리고 최은순 주도하에 주식을 삼부토건으로부터 떠와서 어퍼하우스 헌인과 사모펀드로 나눠서 파킹을 하고 있다가 이 주식을 띄우는 데는 이낙연 세력이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헌인마을 사업을 끼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벌어지는 데는 이 네 명이 다 관여되어 있다. 조남욱, 조성욱, 최은순, 이낙연. 근데 이 중에서 조성욱은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 조남욱의 대리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삼부토건의 이 헌인마을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 그래서 원래 조나묵이 그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땅을 매입했던 우리 강남 PFV가 이 땅을 어디에 파냐? 헌인타운 개발에다가 팝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의 뭐 사실상의 시행사 그러니까 주체가는 이제 우리 강남 PFV에서 헌인타운 개발로 지금 바뀌었고요. 돈은 어퍼하우스 헌인과 사모펀드에서 주무르고 이런 형태가 지금 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또 인물이 또 있죠. 네. 네. 자, 이렇게 보면 이 네 명이 지금 다 있는데 이 네 명이 서로 지금까지도 다 힘을 합쳐서 헌인 마을 사업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다 같이 저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걸 보여주는 삼부토건의 과거 조나묵 시대 그리고 조성욱 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은 하나의 동맹처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 키워드. 오늘 박대윤 기자가 방송 초반에 그렇게 강조했던 김희정 씨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얘기해도 됩니까? 네, 얘기하면 돼요. 네. 네네. 자, 그 우리 강남 PFV의 대표이사로 있었네요. 김희정. 김희정이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조나묵이 현재도 대표. 현재도 대표이사. 우리 강남 PFV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 때 김희정이 대표이사고요. 그리고 어퍼하우스 헌인에는 또 사내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새롭게 완전히 사업의 주체가 됐던 어퍼하우스 헌인 그 후순위 APCP를 이제 그 떠안았던 그리고 최은순이 꽂아놓은 우진호가 있는 저 어퍼하우스 헌인에 김희정 사내이사가 있습니다. 예. 저 우리 강남 PFV 조나묵이 지배하고 있던 우리 강남 PFV에도 김희정이 있고 또 새롭게 사업의 주체가 된 어퍼하우스 헌인에도 김희정이 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구 사업 주체와 새로운 사업 주체는 전부 한 몸이다 하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남 PFV에서 땅을 새롭게 샀던 헌인타운 개발 여기에도 김희정 씨가 부사장입니다. 우리 강남 PFV는 대표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강남 PFV, 어퍼하우스 헌인, 사모펀드 헌인타운 개발 모두 다 한 몸이다. 조나묵은
공식적으로는 법정 관리 들어가서 자기 삼부 토건을 조성옥한테 넘기고 헌인마을 사업에서 깨끗이 손을 씻은 게 아니고 조성옥을 잠깐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마치 자기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난 것처럼 하지만 이 1조짜리 빚을 최은순 세력들의 힘을 빌려서 1,800억 정도로 다운을 시키고 8천억 넘는 채무를 탕감을 시킨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가로 삼부토건 주식을 받아서 지금 또 주가 조작을 꾀했던 걸로 이제 보입니다. 자, 이 김희정 씨를 저희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워낙 빨리 지나가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사진을 공개합니다. 그때 2019년 10월자에 나왔던 기사에 이 사진이 잠깐 실렸어요. 허닌타운 개발 그때 네. 그때 설립 사무실 개소할 때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빨간 박스 안에 요 사람들이 자세하게 깨알같이 있는데 요 확대해 보니까 이 사람이네요. 네. 우진호 옆에 있던 사람. 네. 우진호 옆에 있던 사람. 예, 이거는 김희정. 이제 뭐 사진 컷을 뽑으면 이건 이제 바지들의 합창이다. 이렇게 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대리인들. 네, 대리인들. 김희정은 이제 옛날 조남욱 시대 때 그 사업을 진행했었던 우리 강남 PFB의 대표고요. 그 옆에 김용 씨는 지금 새롭게 땅을 매수해서 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허닌타운 개발의 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저 우진호는 그 저 한인타운 개발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제 신원종합 개발 또 어퍼하우스 헌인의 대표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 우진호는 최은순이 이제 꽂아놓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저 우진호, 김희정, 김용 저 세 사람은 조남욱, 최은순 동맹의 바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김희정 씨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헌인마을 사업을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위해서 동원된 페이퍼 컴퍼니에 무려 3번씩이나 이름이 등장하죠. 네. 흡사 김건희의 집사 김예성을 김예성을 연상시키는 네. 여성 집사로 의심이 됩니다. 저희는. 예.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등장하지 않고 대리인들을 내세우는 경향을 보이는데 김희정 씨도 김예성 씨처럼 비슷한 패턴을 보이더라. 이런 거를 오늘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 다음 얘기는 자, 여기 네. 역시 이제 김희정 씨를 네.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네. 거예요. 예, 김희정 씨를 우리가 저렇게 보면 이제 최은순의 이제 집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허니마을 사업은 이제 김건희 씨는 아직까지 등장하진 않아요. 네. 최은순 씨는 이제 보이는데 그런데 이 김희정 씨는 이 김건희 씨하고 관련된 작전주에도 역시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김건희 씨가 관여된 또 하나의 작전주 저희가 이미 보도했었죠. NSN. NSN입니다. MSN. 예, 이건 이미 2022년 10월 달에 저희 더 탐사에서 보도를 했네요. 네. 자, 그때 제보자 X가 출연해서 방송을 했었죠. 같이. 네. 네, 그래서 저 NSN의 이제 그 등장은 저 신원종합개발이 이거래 이제 그 최은순이 꽂아놓은 우진호가 어떻게 신원종합 개발의 대표가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우진호가 바로 이 신원종합 개발의 대주주였던 이스트로젠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신원종합 개발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이스트로젠은 공교롭게 NS. 김건희의 또 다른 작전주 NSN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예. 네. 그리고 우진호하고 이스트로젠 또 수상한 품앗이 거래도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진호가 신원종합 개발을 인수할 때는 이스트로젠이 이제 흑기사 역할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우진호가 또 이스트로젠을 인수함으로써 NSN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한 거죠. 예, 조금 힘든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우진호와 NSN의 자회사 이스트로젠 간에는 한마디로 수상한 품앗이 거래가 있었다. 네. 예, 결국 우진호는
윤석열 처가의 머슴 또 동시에 조남욱 회장하고는 또 집안이 가깝습니다. 예, 조남욱의 이제 그 머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명규 전 서울시장이 있어요. 그렇죠. 잠깐 했었던. 예, 서울시장 하다 아마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문에 이제 옷을 벗었는데 그 옷을 벗고 난 이후에 이 삼부토건에서 하는 공사를 맡아가지고 예, 연명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우명규의 아들이 우진호 씨고요. 우진호와 삼부토건 장남 조시현 씨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진호 씨는 삼부토건 조씨 일가하고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최은순이 우진호를 삼부 신원종합개발에 꽂아넣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최은순이 조 회장하고 만나서 우리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가장 믿을 만한 애 누구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니까 조남욱이 우진호 어때라고 얘기하고 최은순이 그거 괜찮네라고 해서 조씨 일가와 최은순의 합의하에 꽂아 넣었던 사람이 저 우진호다. 그러니까 우진호는 아까 사진에서 보였던 3명의 마름 머슴 가운데서 상머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 이제 이게 신원종합개발의 그 대주주 최대주주 변경 뭐 보고서 같아요. 네. 여기 보니까 2016년 11월 15일자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니까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을 한다면서 아까 얘기했던 김희정이 여기 나오네요. 네. 예. 그렇죠. 예. 이스트로젠하고 김희정이 같이 나옵니다. 네. A1 1호 조합, 2호 조합, 3호 조합 있고요. 김희정이 등장합니다. 자, 이때 바로 이스트로젠이 이제 신원종합개발 주식을 신원종합개발을 인수하는데 네. 이제 참여를 합니다. 백기사 역할을 네. 하는 거죠. 흑기사 역할을. 예. 김희정 씨도 등장하는. 김희정 씨도 등장하고요. 13만 주를 예. 주식 양도를 받는군요. 네, 다 이제 특수관계인들입니다. 네.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신원종합개발이 이제 우진호한테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예. 네. 2016년 11월달에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매도인은 원익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법인이죠. 네. 매수인은 A1 조합. A1 조합이 저때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주주로 김희정 씨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김건희의 또 다른 작전주 NSN의 자회사인 이스트로젠. 이들이 중심이 돼서 원익으로부터 주식을 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신원종합개발의 이제 최대 주주가 된 거죠. 그리고 최대주주 변경 신고를 11월 17일 하네요. 이틀 만에 최대 주주를 변경을 합니다. 네. 예. A1 조합에서 이스트로젠으로. 예, 결과적으로 처음서부터 사실은 전 이스트로젠 NSN 자회사가 신원종합개발을 뭐 인수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5월 18일 최대 주주가 주식을 매도를 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최대 주주 주식이 이스트로젠에서 우진호로 넘어갑니다. 네. 가장 안전하게 파킹시킬 수 있는 인물로 역시 우진호를 선택을 한 거죠. 예. 여기에 공교롭게 헌인마을 삼부토건 주식 조남욱과 최은순 일가의 마름이라고 할 수 있는 우진호와 김희정의 이름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날짜가 또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네요. 네, 그러네요. 참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이스트로젠이 신원종합개발하고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스트로젠은 김건희 씨가 이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실제 절대로 2017년 5월 저 시기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NSN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덮었죠. 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이스트로젠 명의로 신원종합개발을 가지고 있으면 헌인마을 사업에 지장을 주니까 우진호로 완전히 바꿔 낀 거로 보입니다. 예. 그게 좀 관련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때 아마 최은순이 우진호는 최 회장이 조시현이 그죠? 우진호는 우리 최 회장이 꽂아놓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얘기가 저때 나왔던 게 아닌가. 저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예. 그때는 또
우진호를 앞세워갖고 신원을 끌어들이고 한 게 윤석열 씨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그 특검보로 있을 때 헌인마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공부를 한 다음 최은순 김건희의 지도를 받아서 실행에 옮겼던 타이밍 때부터 신원 인수가 들어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김희정은 그래서 이 NSN 작전주는 최은순 게 아니고 사실 김건희의 작전주거든요. 김건희의 그 작전주가 동원이 된 신원종합개발 인수 과정에서 이 김희정 씨의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김희정 씨는 최은순뿐만 아니고 김건희 씨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 이렇게 보면 이 김희정 씨는 우리 강남 PFV 그다음에 어퍼하우스 헌인타운 개발에 이어서 신원종합 개발에까지도 이름이 등장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러면 이쯤 되면 김희정 씨도 제가 보기엔 여성 집사로 뭐 등극하기에 충분한 인물이다. 그래서 자, 수차례 뭐 성형과 개명을 하는 거 보면 김건희하고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요 기사도 하나 좀 소개를 하죠. 이게 뉴스 프리존이 2022년에 10월에 보도했던 건데요. 네. 네. 저 방금 전에 봤던 김건희의 또 다른 주가 조작 NSN 이걸 저희한테 제보했던 사람이 제보자 X예요. 예. 근데 저희가 이걸 보도하고 난 직후에 제보자 X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다가 구속됐어요. 검찰에 구속이 됐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아킬레스건이었던 겁니다. 그 저희 보도가. 청기 누설을 한 사람이에요. 네. 말해서는 안 되는 걸 말하는 바람에 입을 꿰매기 위해서 구속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2023년 오죽하면 노상원이 수첩에 더 탐사 일당일 수거 대상으로 적었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2022년 10월이 우리한테는 참 잊지 못할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청담동 술자리 보도했던 바로 그때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이 막 칼을 휘두르던 그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이제 이것도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김건희의 집사로 얘기되는 이제 김예성 씨. 네. 예, 지금 뭐 해외 이제 도피 중에 있는데 김예성 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자신의 회사 제주도에 있는 회사가 이제 서울로 이전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대표이사가 김예성 씨의 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김예성 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이 회사하고 공교롭게 방금 전에 우리 상모슴이라고 제가 소개했던 우진호가 있는 신원종합개발이 거의 엎어지면 코다할 바로 옆 건물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강남구청역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여기 이제 4번 출구 쪽이네요. 여기 보니까 청담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예성 씨의 사무실인가 보죠. 김예성 씨의 부인의 부인이 사무실이죠. 지금 공유 오피스로 공유 오피스에다가 그냥 주소만 옮겨놓은 거예요. 본점 주소. 거기다 그리고 그 청담 빌딩 바로 옆쪽에 여기. 고려당이라고 얘기하는 그 쪽에 자리입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신원종합개발. 그죠? 네, 그렇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스타벅스 있는 요 위치가 바로 김예성 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공유 오피스 사무실이고요. 거기랑 신원종합개발하고는 바로 옆 건물이더라. 이런 우연이 어딨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상모슴과 또 그냥 모슴들이 거의 한 동네에 있더라. 한 동네에 있는 저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너무 수상합니다. 자, 현장도 한번 다녀왔죠. 요거는 영상으로 한번 이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그 김예성 씨의 이제 그 부인의 사무실을 이제 찾아서 갔는데 잘못 법인등 주소를 제가 잘못 알고 다른 빌딩 엉뚱한 빌딩에 갔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 빌딩에 이렇게 보니까
신혼종합개발. 신혼종합개발이 보이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어. 찾았군요. 그래서 신혼종합개발 여기에 김예성 씨 부인 사무실도 있나라고 이제 했더니 관리인한테 물어봤더니 옆 건물. 아 이건 잘못 찾아봤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제대로 주소를 다시 보고 찾아갔더니 바로 옆에 김예성 씨 부인 건물이 있는 거예요. 야, 우연히 실수를 해서 발견한 거예요. 신혼종합개발이 함께 네. 예, 김예성 씨 부인 사무실과 함께 있었다라고. 네. 영상을 보시죠. 여기 이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층에 709호. 여기는 10층에 709호는 아니 여기 건물이 아닌데요? 청담 아닌데 여기는? 여기 10층 709호 709호요? 제가 업체명이 이노베스트 아네 무슨 내려왔는데 저희 메일 오시진 않으셔가지고요. 네 여감 주시면 전달만 가능하신 거 같아요. 오늘은 안 오셨어요? 오늘은 안 오신 것 같아요. 이게 공유 오피스인가 봐요. 네. 그냥 뭐 사무실 주소만 그냥 옮겨 놓은 거죠. 예. 자, 예. 지금 뭐, 그게 뭐 신이 도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러네요. 저 어떻게 그 주소를 잘못 봐가지고 옆 건물을 찾아 들어갔는데 네, 우연히 발견. 우연히 신혼종합개발이 거기 있었고 거기서 나는 또 한참 차를 타고 와야 되나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옆 건물이었어. 예. 김여성 씨 부인 건물.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여기까지인데 몇 가지 좀 소식도 좀 전해드릴게요. 요거 김백 YTN 사장이 네. 사임을 결국 했군요. 네. 네, 그래서 저게 이제 단신으로 저 배경이 지금 이제 그 정확한 보도가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일각에서 해석하기로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그 저 YTN 지금 인수 과정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 특히 건진이 그 통일교 쪽에 저 YTN을 인수하라고 건의했다는 얘기가 있죠. 예. 그래서 저 김백 YTN 사장이 지금 일신상의 사유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이 YTN 인수 과정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사임을 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의심이 좀 들어요. 네. 실제로 한번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 이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YTN 인수는 원래 통일교 쪽에 먼저 제안이 들어갔어요. 액수가 4천억이에요. 예, 그런데 통일교가 결국은 인수를 안 하고 대신 누가 인수했냐? 유진에서 인수했어요. 근데 유진은 얼마에 인수했냐? 3,200억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최초 제한가 건진 제한가보다 800억을 싸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저 유진이 공교롭게 헌인마을 사업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 이게 보면 아까 쭉 설명드렸던 후순위 채권, ABCB 채권, 아, 여기 있군요. 그게 바로 이제 유진증권에서 발행했었던 그 펀드 유진그룹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유진증권이 어떻게 보면 이제 허닌타운 사업을 제2기 체제로 안착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던 회사가 유진증권입니다. 네. 그리고 저 유진이 당초 건진이 제안했었던 4천억보다 굉장히 싼 가격에 지금 YTN을 또 안게 된 거죠. 인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까 쭉 신혼종합개발 이제 설명할 때 애당초에 그 신혼종합개발의 주인이 원익이라고 아까 기억나십니까? 네. 원익. 네. 예. 근데 이 원익은 이 헌인마을 지금 헌인마을 이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 빌라를 이 빌라가 잘 분양이 안 되는데 저 원익이 저 사주 일가가 한 3채 정도를 분양을 받았다고 해요. 아하. 그럼 저게 한 채에 최소 한 50억, 60억 가지 않나요? 네. 제일 싼 게 7, 80억인데요. 네. 큰 거 사갔을 겁니다. 네. 그걸 원익 지금 사주가 뭔지 모르지만 저 한 3채, 4채를 떠안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YTN이 그
건진이 제안한 가격보다 800억 정도 싸게 YTN을 인수해 가는 대신에 과거 또 유진이 또 헌인마을 사업에도 또 이렇게 인연을 맺은 바도 있고 하니까 뭔가 이 최은순 씨 쪽의 민원이 뭐겠습니까? 헌인마을 빌라가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진 쪽에서 뭔가 헌인 마을 빌라를 좀 분양을 받는 그러니까 합법적인 뇌물 창구죠. 네. 분양을 받는 대가로 조금 YTN을 좀 싸게 인수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에서 의지만 있으면은 지금 현재 헌인마을 사업의 지금 분양 실적만 분양자들 수 분양자들 명단만 파악을 해서 유진 관계자들이 있는지만 보면 만약에 유진 관계자들이 또는 유진 법인이 이 헌인 빌라를 떠 안았다면 뭔가 좀 분양받은 게 있다면 이건 충분히 YTN의 저가 분양, 저가 인수하고 관련 지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김백 YTN 사장이 갑자기 특검 수사가 막 그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갑자기 사임을 하니까 요즘 사임 안 하잖아요. 막 버티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버티고 있는데 YTN 김백 사장은 왜 도망갈까? 누가 나가라 그런 건가? 아니면 자기가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건가? 수상합니다. 많이 수상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부터 청진년 회원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그 윤석열 엑스파일 그 공동저자로 이제 김두일 씨 관련해서 그 사기 의혹을 뭐 무혐의 처분했다, 불기소한 거죠. 경찰은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을 검찰이 덮어버렸습니다.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왜 불기소를 했을까 저희는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좀 자세히 보니까 내용을 좀 보여주시죠. 화면. 네. 자, 보니까 이게 불기소 처분을 했고 북부지검이죠. 지난번에 저희가 말을 했는데 김영철 검사가 차장 검사로 있는 바로 그 장시호의 김스타로 유명한 김영철 검사죠.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더라. 이유는 이렇게 보니까 수익금 배분을 놓고 불거졌고 경영권 분쟁이 법적 다툼 이런 얘기 막 나와요. 그러면서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계약서 조항을 일부 바꿔 인세 5,400만 원 가로챘고 그리고 검찰에 송치됐고, 그런데 검찰은 계약서 조항이 바뀐 게 맞지만 김 작가와 더 탐사와 협의한 정황이 충분히 확인된다며, 그죠? 네.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면서 누가 나옵니까?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 이재일 변호사는 더 탐사 측이 무리한 고소를 한 사실이 검찰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재일 변호사 얘기는 그냥 흘려드리면 됩니다. 그냥 흘러듣는 걸로. 무리한 고소를 할 리가 있나요? 그렇죠. 무리한 고소를 했다면 경찰이 검찰에 기소견으로 송치할 리가 있겠습니까? 송치할 리가 없습니다. 저 변호사 좀 맞습니까? 저 양반은.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이 불기소를 어떻게 왜 했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불기소 결정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두일의 사기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여기 쭉 보면은 내용이 쭉 나와요.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쭉 나오는데, 보시면 이게 기사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놀라운 내용인데요. 보십시오. 2024년 8월 1일 고소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김희재죠. 김희재가 김두일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 취소서를 제출한 거예요. 네, 조금 이제 법인의 손해를 끼치는 좀 배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회사에 5,4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는데 고소 취소서를 하고 처벌 불원서를 쓴 겁니다. 네. 이 불기소 유서가 제 손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야, 여기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랬고 한 번 놀랐는데 한 번 더 놀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역시 김두일 씨도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에요. 고소회사의 대표였던 정천수와 직원 최진숙이
본권 도서 관련된 수익 분배와 세금 대납 등에 대한 진술이 김두일의 주장과 부합된다. 네. 입을 맞췄다는 입을 얘기죠. 맞췄다는 거죠. 세 사람이 입을 맞춘 겁니다. 음. 예,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네. 정천수 저 수익금 분배 관련해서 김두일하고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습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네, 입을 맞춘 거예요. 입을 맞췄어요. 어느 순간. 이 세 사람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도 증거 불충분 혐의 없다에 요 바로 앞 문장에 이게 들어갑니다. 고소회사 대표이사는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또 나옵니다.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고소 취소했으니까 그리고 저기 관련된 이 돈이 왜 5,400만 원이 빈인에 대해서 정천수와 최진숙이 다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천수, 최진숙은 이미 경찰에서 조사 다 했어요. 경찰에서 다 진술을 했고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소가 되고 나서 송치가 되고 나서 고소를 취소해버리고 법인이 그러니까 배임을 한 거죠. 고소를 취소해버리고 정천수와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번복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이게 일어나지 김두일을 않습니다. 위해서. 네. 네. 그러면 김두일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주식 소송 관련해서 탄원서를 써준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서로 필요한 것들을 교환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김두일 씨가 저 불기소가 되면은 상당히 난리를 치실 양반인데 네. 난리는 쳤죠 사실. 빨리 그런데 막 결과만 얘기하고 불기소 유서를 공개 안 하더라고요. 보통 공개를 하죠. 네. 네. 불기소 유서 공개 안 하면서 뭔가 느낌이 싸했는데 역시 저희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받아본 결과 저희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그렇죠. 세 사람 입을 맞췄고 열린공감 TV가 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굉장한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김두일 씨 재고소에 들어갈 거고요. 네. 덧붙여서 정천수, 최진숙 두 사람도 역시 그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부분 네. 관련해서 추가 고소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이거 다 이게 김두일 씨가 11월 9일 날 본인이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자세하게 좀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표로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김두일이 세금을 정천수가 수익에서 세금 자기 수익을 좀 깎아달라고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깎아줘서 순매출 15%로 했는데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는 세금을 회사에서 대납해주기로 했다. 내가 순매출 기준으로 수익을 정산하는 대신에 정산받는 대신에 세금은 회사에서 대납해주기로 그럼 했다. 아무 조건 없다고 얘기한 게 거짓말인 거잖아요. 결국은 김두일 씨 본인이 페이스북에서 발언한 것은 범행에 대한 자백으로 누가 저렇게 시킨 건 아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한 네. 거죠. 얘기를 한 거죠. 자기서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할 리가 없죠. 네. 그리고 출판사가 세금을 100%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해결되어야 한다.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페이스북에서는 본인이 저렇게 합의가 안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합의가 된 걸로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 누구를 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저 김두일 씨 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근데 나중엔 김두일 씨가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번복한 진술에 또 정천수 씨와 최진숙이 춤을 춘 거죠. 같이 입을 네. 맞추고. 그리고 사기 과정을 또 자백을 했어요. 정천수 해임과 최진숙 퇴사를 앞두고 더 탐사 측에서 세금 보전을 거부해서 다시 총 매출 15% 계약을 했다. 회사가 세금 보전을 안 해주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김두일 씨가 자백을 했어요. 세금 보존해 주는 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회사는.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세금 보존을 해 주기로 합의했